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개설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4회기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은 복잡하진 않지만 이 알아지기까지 많이 복잡한데 전체 그 개괄을 한번 좀 하고 개념 정리를 좀 알고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태도, 그러니까 태도에 의해서 외향형, 내향형으로 나뉘죠. 근데 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식의 태도 있죠. 의식의 태도인데 의식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외향형, 내향형으로 나뉘어요. 이 의식의 태도가 어떠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의 리비도가, 나의 관심사가 외부를 향하느냐, 내부를 향하느냐. 자, 우리 이제 이 강의 이렇게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좀 이렇게 이제 탐색해 보면서 한번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의 리비도가 외부를 향한다라는 것은 외부 대상, 객체, 객관적인 자료, 그렇죠? 어, 거기에 리비도가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게 좋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리비도가 내부로 향한다라는 것은 일단 객관적으로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좋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를 아주 부정하진 않지만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안에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외향형이 뭐 자기 생각은 없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외부의 객체가 좋다고 하는 거가 나도 좋은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외향형인 거고, 내향형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서 뭔가 그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 이제 하나의 필터가 더 있다고 해야 될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태도에 따라서 자, 외향형, 내향형 네 가지 그 심리 기능이 있죠. 일단 먼저 써보면 사고,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대립되면서 짝이에요. 자, 원래 짝은 대립적이죠. 그쵸? 사고하고 감정. 기준이 뭐냐면 판단 기능입니다. 판단. 판단하는 거. 사고는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죠. 옳고 그르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거는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고, 감정도 판단이죠. 불쾌하다, 쾌하다. 자기가 느끼는 기분, 감정, 이런 거 다 판단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사고와 감정은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판단이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짝이면서 대립인 거가 바로 감각. 감각과 직관은 또 짝이면서 대립입니다. 사고와 감정이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감각과 직관은 지각이죠, 지각. 판단은 딱 이렇게 그 생각으로 뭔가 이성이 개입이 되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지각은 이성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느껴지는 거죠. 그쵸? 어떤 현상이 바로 그냥 느껴지는 것. 이게 이제 감각과 직관인데, 이 두 개는 비합리적 기능이죠. 이성이 빠지니까, 바로 현상으로 바로 가니까. 자, 그러면서 대립입니다. 이 두 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외향형의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네 개와 내향형의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네 개가 합쳐져서 모두 여덟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정리되시죠, 선생님들? 이렇게 네. 이제 되는데 우리가 각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감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각각의 그 이제 특성들이 있죠. 그쵸?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균형이 좀 어느 정도 좀 맞으면, 너가 조금 외향형 사고구나. 아, 내가 외향형 감정이구나. 이런 걸 조금 캐치가 되는데,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균형이 잘 이렇게 조화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항상 뭔가 사고가 발달하면 그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억압하고, 감각이 발달하면 또 이 부분을 또 지키기 위해서 직관을 억압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하는 기능들, 이것들은 얼마만큼 억압하느냐에 따라서 무의식화된 그 특징의 파괴적인 힘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고 아니면 굉장히 크게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굉장히 억압이 심해서 그 억압된 내용이 의식을 압도할 만큼 튀어나와 버리면 내가 주로 외향형 사고형인데 이것의 무의식화, 억압 기능이 너무 커서 이 감정이 의식을 압도해버리면 내가 외향형 사고인지 외향형 감정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여덟 기능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는 게 그 열등 기능을 공부를 하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증상으로 나오죠. 증상으로. 그래서 이 증상으로 나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어렵다. 그러면 이 지금 외향형 사고형이에요. 의식의 태도가 외향형 사고 기능인데 이것이 억압되면 무슨 기능일까요? 외향형의 억압 기능은 반대적인 측면, 대립적인 측면은 내향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외향형의 사고의 억압 기능은 내향형 감정이 되는 거예요. 외향형 감정이 아니라 내향형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향형 감정의 억압 기능은 내향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다 그렇게 열등 기능은 외향형은 내향형으로, 내향형은 외향형으로, 그리고 합리적 기능에서의 대립으로, 비합리적 기능에서의 대립으로, 그렇게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주기능, 보조기능, 열등기능, 이렇게 나뉘죠. 주기능은, 그러니까 의식의 그 태도인 거죠. 주 태도인 거죠. 주 기능. 많이 분화되어 있는 그 기능. 그게 이제 주 기능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외향형 사고형이야. 이게 이제 주 기능이에요. 이게 주 기능이라면, 보조 기능은 감정, 감각, 직관이겠죠. 그리고 열등 기능은 억압되어 있는 그 측면이겠죠. 내향형 감정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방금 전체 구조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이제 개념 중에 주체와 객체입니다. 주체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이 남성이 주체예요. 그러면은 객체라고 하는 그 외부 대상이 있겠죠. 외부적인 요소들. 이게 이제 그 외부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객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원형이라는 세계, 집단 무의식적 토대로서의 객체. 이것이 그 또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이제 딱 확실히 이렇게 얼렁얼렁 와닿지 않으면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체와 객체 이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태도 유형에 따른 심리적 가치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 남성이 주체입니다. 주체이고 외향형이에요. 외향형으로서의 주체인데 지금 이 남성에게 중요한 객체는 이 외부 객체일까요?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의 객체일까요? 현실이겠죠, 현실. 리비도가 바로 이 예. 외부 대상으로서의 객체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외향형 음, 아까 얘기했죠.
외부 객체에 자기 리비도가 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의 객체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향형이에요. 내향형의 주체예요. 내향형의 주체는 외부 객체보다는 내부 객체에 관심이 가는데, 사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원형적인 차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음, 아니에요. 단지 이거를 이제 객체, 내부, 그 집단 무의식 차원의 객체라고 이제 부르지만, 이 음, 내향형의, 관심은 자기의 주관적인 요소, 자기 자신 안에 주관적인 요소, 우리 내부에 이 주관적인 요소가 있지만, 외향형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내향형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그 토대가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작용은 항상 일어나요.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 기능의 판단 기능과 비합리적 기능의 지각, 요거를 텍스트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판단 기능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이고, 의식적인 동기, 의도에 따라 사물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이 현실의 무질서하고 우연한 사건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틀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로서 그리고 어떤 그러한 이성적인 틀로서 만들어져야 속이 편하다. 그쵸? 외향형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판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음, 또 행동의 동기를 결정할 때 단순히 감각의 강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추려내고 이러한 겁니다. 판단은 그렇다. 그래서 사고와 감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이 집중되는 지각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성이 빠지니까 비합리적인 기능이죠. 이성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죠? 어떤 법칙성, 조리보다는 지각의 절대 강도에 의존하는 것. 이성의 원리에 토대를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원인이 있어. 뭐, 이유가 뚜렷해. 이런 동기나 목적보다는 그냥 행동 자체를 보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의 내용으로 만든다. 이게 지각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감각과 직관이 지각 기능에 속한다. 요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45에서 246쪽을 한번 보시면, 자연에는 생명체들이 적응 번식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손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개체의 방어력과 생존 기간은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후손이 중요한 거죠. 그쵸? 내가 딱 죽으면 끝이야,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후손은 있어야 돼. 라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본능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개체가 여러 가지 자기 보존 수단을 갖추되 자손은 많이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게 좀 더 중요한 거죠. 이 생물학적 차이가 우리의 두 가지 심리적 적응 형태들의 보편적 토대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융은 이 생물학적인 이 특징, 이러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두 가지의 이 특징이 우리 정신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데 속하는 거죠. 그렇죠? 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다 쓰고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퍼뜨리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바깥의 요구들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에너지 지출들을 가능한 한 삼가며 대신 가능한 한 안전하고 막강한 위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 두 생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특징을 내향형, 외향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산형,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탐식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이게 말하자면 생각해보면 이 생물학적인 토대가 굉장히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게 학습된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외향형, 내향형을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외향형, 내향형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본능처럼. 그냥 타고나는 건데, 어, 이 본능이라는 것은 일단 생명체와 본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인 거죠. 본능이라는 게. 그 방식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형이 외향형을 강요받거나 외향형이 좀 내향형 쪽으로 강요받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본성과 다른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 신경증에 걸린다라는 거죠. 신경증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이제 치료한다. 이 신경증을 치료한다라는 것라고 생각하면 어,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너한테 맞는 태도를 찾아주는 거. 그렇죠.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라 그래? 뭐 이런 거. 그 태도를 찾아주는 것이 이제 치료겠다. 그 다음에 이제 외향적 사고형으로 이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특성을 좀 알아야겠죠. 사고. 사고 기능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능이 좋고 나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사고 기능. 항상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또 그게 조금 이 만들어진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얼른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하고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이 사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기능이 잘 살아 있어야 돼요.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잘 이렇게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지금 내가 많이 그러거든요, 쌤들.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자기가 뭘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자기는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속도가 안 나고 뭐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뭐가 계속 안 되는 거. 그때는 사고를 쓰기는 쓰는데 이런 경우는 내재적 사고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기능들 있잖아요. 덜 분화가 된 다른 기능들, 열등한 측면으로의 그런 기능들이 내가 사고형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고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사고가 바깥에 외부 표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열등 기능 밑에 있어 버리는 경우, 이때 계속 제자리 를 맴도는 거죠. 정체되는 거를 이제 어, 느낀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고는 그렇게 창조성하고 진취적이고 나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이 발달된 사람들은 삶에서 잘 지치질 않아요.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막 낙담한다거나 이제 별로 이러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외향적 사고.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객체를 향하는 외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여덟 가지, 아니, 네 가지의 기능 유형 중에 사고 기능이 가장 많이 고도로 분화된 것, 그것이 의식의 중심을 이루는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향적 사고형은 객관적 사실 및 자료에 입각한 판단, 외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된 구체적 사실, 그렇죠. 외부 객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전통, 교육, 보편타당한 객관적 이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쫙 깔려 있죠. 우리의 사상에. 그래서 모름지기, 장남이란, 모름지기, 뭐, 효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고형에게는, 외향형 사고형에게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옳다. 사고의 흐름은 언제나 외부의 객체나 일반적 개념을 향한다. 그리고 합성적 판단. 단순히 재료를 분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흩어진 경험 재료들을 모아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립과 통일을 이끌어낸다. 멋지죠? 자, 삶의 에너지가 사고라는 통로를 통해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어떠한 파괴된 가치를 항상 다른 가치로 대치하려 한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257쪽 볼게요. 257쪽에 외향적 판단에서는 객관적 여건들에서 끌어낸 표준이 타당하고 결정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표준이 객관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사실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객관적 이념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외향적 사고는 순전히 구체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 우리가 유교사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념들이 밖에서 끌어온, 즉, 전통, 교육을 통해 전달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외향적 사고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외향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가 어떤 표준을 따르는가, 그 표준이 밖에서 전달되는가 또는 주체에서 나오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준 하나 생각해 볼 게 바로 추론의 방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주로 밖을 향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사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 대상들에 몰두하는 것은 사고가 외향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타 외부 객체에만 몰두한다고 넌 외향적이구나. 이렇게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사고할 때 내 사고를 그것으로부터 추상화하거나 그것을 통해 내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고가 구체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외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도 그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즉, 객관적인 것들로 외적 사실이나 일반적인 이미 주어진 개념들로 끌고 갈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상인, 기술자, 자연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다 외부의 어떤 그 정확한 이성적 논리가 좀 필요하죠. 이런 실제적 사고에서는 객체로 향하는 방향이 눈에 잘 보이죠. 그런데 철학자를 생각해 봐라. 철학자의 사고에서 사고의 방향이 이념들을 향한다면, 이게 외부를 향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하면서 그게 외화경인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그 이념들이 단지 객체에 대한 경험들에서 추상된 것들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들의 총합을 포괄하는 더 높은 집단 개념들을 나타낼 뿐인지를. 자, 이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것들, 객관적인 것들을 포괄해서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확대시키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념들이 전통을 통해 전달된 것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사고에서 끌어낸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념이 되었던 구체적인 어떤 외부 객체에서 가지고 온 것이던 자, 그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통이나 객관적인 것들이라면 이들은 외향적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의 방향. 내향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더 외향형, 사고형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어, 외부 자료를, 외향형은 외부 자료를 가져와서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고, 내향형은 외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확장하는 것.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말은 이 객관적인 자료를 포괄해서 안에서 확장시키는 건지 외부로 확장시키는 건지를 봐라. 그래서 외부로 확장시키는 것이면 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고요. 지적 공식에 따른 삶의 조절. 외향적 사고형은 자신의 사고 결과물을 하나의 객관적인 지적 공식으로 만들고 어떤 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자신의 주변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삼는다. 그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칙이 되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공식이 세계의 진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게 도덕적 의무이다. 그러니까 되게 진취적인 사람이고 외향적 사고형이면 뭔가 이렇게 개혁가 같은 어떤 그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 되겠죠. 공식이 넓을 경우 사회의 양심을 정화하는 개혁가가 되지만 반면에 자기의 그 틀이 좁을 경우에는 타인을 틀 속에 밀어넣는 독선적인 비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겠죠. 공식을 넓혀야겠죠. 이 외향형의 사고형은 안 헷갈리죠, 선생님들? 아직 사고형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게 이제 무언가, 억압과 관련해서 이 사고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로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 부정적인 사고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외향적 사고가 그 객체에 많이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없어지고 객체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진 채 객체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사고가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사고가 잘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딱 묶여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내재적 사고 이야기했죠. 그게 268쪽에 있는데 그 사고의 판단은 현저한 내재적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앞에 놓인 재료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것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 확인으로 만족하고 경험 재료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던 가치를 부여해주지 못한다. 외향적 사고의 내재적 판단은 객체에 맞추어져 있다. 그쵸. 외향적 사고는 객체에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즉, 그의 확신은 언제나 경험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이루어진다. 객체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내재적 사고로 되어 있다면, 객체가 맞다, 객체가 허락한다, 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게 없으면 자기 사고는 정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개별적인 경험에 269쪽 사로잡혀 있고 이 경험을 통해 이미 주어진 것만을 말한다. 새로운 창조성이 없어진 거죠. 이런 사고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예로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상이나 경험에
자주 온당하고 매우 타당한 언급을 갖다 붙이지만 그 언급은 경험에 주어진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이 가리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조금 아이들이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여물었죠. 그래서 이런 성격 기능들이,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 굉장히 부정적인 형제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애랑 저학년 애가 형제였는데, 얘네들이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에버랜드를 놀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자유이용권을 이제 다 이렇게 끊어줘서 선생님이 이걸 끊고 마음껏 타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이제 이렇게 줄을 짜서 이렇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형제는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놀이기구를 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버랜드 놀이기구가 있는 지도를 들고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고, 이거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도 못 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에서 보게 되면 그냥 확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걸 이해했어. 그래, 거기 있어. 저건 무섭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객체에 사로잡힌 사고의 정체는 자유의 상실이 오고 단순한 모방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런 그 자기가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자료는 쌓이는 거예요. 이 경험적 자료가. 그렇게 되면 풀어내지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고의 해리 상태를 유발한다. 라고 융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판단의 대상을 진부한 것으로 귀속시켜서 그 대상이 가진 독립적인 의미를 빼앗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는 일단 창조성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 대상의 어떤 그 본질이나 창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화시켜버리죠. 그걸로 얼마나 벌어? 라던가, 네가 먹는 게 너야. 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유물론적인 태도를 보인다.